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기재기TV 골드 디렉터 박은옥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아니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제주도에 가서 유사나의 정말 멋진 그 프로모션 여행을 하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힐링하고, 사실 제가 다리를 다쳤는데 휠체어를 타고선도 여행을 충분히 너무나 멋있게 잘하고 와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의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더 읽고 오셨나요? 네, 다 읽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다들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만 계셔서 지금 너무 눈이 즐겁습니다. 오늘은 일도 관계도 한결 좋아지는 말의 습관과 삼가하면 좋은 말투,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자아 반성을 너무나 많이 하고, 정말 제가 어쩜 이렇게 실수만 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여러분께 같이 나누면서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일도 관계도 한결 좋아지는 말의 습관 8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카페에서 하면 좋은 말과 회의실에서 하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또는 우리 일상생활을 돌아보면요, 내가 하려는 말이 반론의 여지가 없이 아주 확실한 내용의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어떨까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내용이 듣는 사람의 기분, 말하는 사람의 지위, 때로는 인품에 밀리는 이제 세상인데요. 아무리 내 의견이 맞는다 하더라도, 자, 씨알이 안 먹힐 때 무엇을 이제 알아봐야 될까요? 상대방에 대한 기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대화를 지배하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건데요.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 또 그 사람 주변의 분위기가 어떤지 모른 채 대화를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시작은 탐색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장님, 지금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실장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점심시간 지나고 찾아봐도 될까요? 또는 우리 리더님, 오늘 점심 저랑 잠깐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화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이 진실한 내용이라든가 치밀한 논리가 아니고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면 이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와 대화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은연중에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기꺼이 대화에 응하고요. 진지하게 대화를 참여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또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무엇을 파악해라? 분위기를 파악하는 말투로 시작해보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말투도 중요한데요. 그 이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 있죠. 우리 아이에게 공부 습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명철아, 엄마 방으로 와라. 얘기 좀 하자. 어떤 마음 들어요? 대화하기도 전에 엄마가 또 나한테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마음의 문을 닫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화의 장소를 오랜만에 엄마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그럼 어떨까요? 긴장의 끈을 풀고 엄마와 대화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어느 회사를 갔습니다. 고객사의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것보다 카페에서 달달한 카페라떼 한 잔을 하며 적절한 소음이 나오고 음료수도 있고 몸짓도 어색하지 않고 적당한 부담감과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와 대화를 하는 상황이라면 커피 한 잔 하시죠? 라는 말로 약속을 잡아보세요. 내일부터 하시면 되겠죠? 네.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 질문만 잘해도 거절당하지 않는다. 자, 상대방을 존중하는 느낌의 질문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화에서 굉장히 적절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해볼게요. 질문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쉬워요? 모르겠어요? 네. 질문이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 이제 부럽습니다. 근데 사실 질문이 쉽지 않죠. 물리학자 리히텐베르크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혜로 향하는 첫걸음은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요? 질문을 한대요. 질문이 지닌 강력한 힘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화하고 싶잖아요. 상대와 대화가 힘들면 일단 첫 번째 멈추래요. 그리고 질문을 통해 대화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아보래요.
질문은 대화를 원활하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질문 자체가 특별한 내용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존중의 기분을 들게 해서 기분 좋은 말투래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일이라고 해요? 어? 정말 이것도 몰라? 뭐 하자는 거야? 이거는 질문을 가장한 뭐다? 언어 폭력이다. 저도 모르게 언어 폭력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어야 진짜 질문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나를 성장시키고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말투가 바로 질문인데요. 그럼 질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만 기억하래요. 지금 당장 질문을 하는데 패스만큼이나 타이밍도 중요하다. 상사로부터 어떤 업무를 지시받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받다 보면 어때요? 최종적으로 승인받으면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커뮤니케이션을 완결시키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인생을 느낌표로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물음표가 필요하다. 바로 질문의 중요성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질문이 쉽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말투와 지위를 점검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는 대상이 여러분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인지. 두 번째, 이미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질문 속에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이 질문 자체가 어떤 스타일로 상대방에 들리냐면 폭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알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렇지만 질문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질문은 전문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타인의 의견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 거듭나게 만드는 강력한 말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질문은 면피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상사와 질문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면피가 가능하죠. 즉 나를 보호하는 말투가 되죠. 이것은 저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원활한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면피가 가능하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연습하는 방법을 여기서 알려주시는데요. 평서문으로 끝난 문장 하나를 끄집어내서 질문으로 바꿔보시고 그러한 거를 여러 번 해보시래요. 그러면 대화의 기술을 터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일도 관계도 한결 좋아지는 말투 중에 세 번째는 사이다 말투로 상대방의 분노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여기 작가가 회사 근처에 30년 정도 유명한 감자탕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1층에 한 4개 내지 5개 테이블이 있었는데 2층도 좁았어요. 근데 점심시간에는 예약하고 갈 정도로 예약을 안 받아도 막 줄이 서 있는 상태인데 2인이 벌써 예약을 하면서 2층을 조용한 데를 이제 원한다고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이 전화를 받은 이제 직원이 조선족이었는데 한국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한 거죠. 이럴 때 이 작가가 옆에서 2명이 오면서 2층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아달래요. 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분이 미친놈이라고 말이 튀어나왔대요. 그랬더니 그 서비스업에 있던 그 분이 그러게 말이에요 하면서 웃었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음식이 나왔을 때 서비스로 사이다와 달걀 프라이를 하나 더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이제 누군가에게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게 됐다는 거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디톡스가 되는데 이분은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한 것을 어떻게 해줬어요? 그분의 분노에 공감해주면서 말해줌으로써 굉장히 큰 호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상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상대방이 화가 나서 또는 자녀가 우리 이제 가족이 또는 우리 리더님들이 화가 나서 말을 하면 우리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참아. 좋게 넘어가. 그럴 수 있지 뭐. 듣고 보니 너도 잘한 건 아니네. 원래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씀 잘하시지 않나 저 맨날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모두 올바른 말투가 아니라고 합니다. 분노한 상대방에게 이런 식의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스폰서님 이래가지고 열받을 아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좋게 넘어가. 그러면 어때요? 리더님들이 파트너들이 속이 상하대요. 더. 그러니까 이럴 땐 과격한 말로 사이다 말투로 공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반성하면서 우리 파트너님들한테
참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랬던 거를 반성합니다. 앞으로 진짜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격하게 공감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네. 또 이번엔 네 번째. 때로는 형식을 버려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북트레이닝 하면서 PPT 안 만들었잖아요. PPT 만들 때가 전할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님이 사내 문서에 파워포인트 PPT를 금지하고 논의의 핵심에 집중하게끔 했대요.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오고 정리해서 가져오시고 PPT에 절대 담지 말고 정 필요한 게 있으면 이면지에 볼펜으로 몇 자 적어오세요 했대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전해줄 게 많은데 이 PPT 하다가 전해줄 걸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자체적으로 PPT를 안 했는데 이 대기업에서는 이런 게 더 많대요. 그래서 색깔 꾸미고 거기에 뭐 표도 만들고 팩트에 입각한 보고서보다 정말 가치에 집중하는 걸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거에 너무 치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투도 마찬가지래요. 수단보다는 목적, 형식보다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며 신뢰감을 갖게 되었다. 우리도 가치에 집중하는 말투 하나만으로도 부하 직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뭐에 집중하자? 네, 수단보다는 목적, 형식보다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말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요, 더 성장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해야 하는 것들은 상대방과 우리와 상대방 사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형식을 어떻게 해라? 버리고 본질, 가치, 핵심에 집중하는 말투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10페이지인데요. 구체적인 방향성이 상대를 움직이게 한다. 이 작가는 영업사원을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퇴직한 임원 한 분과 10명의 영업사원과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A 회사를 관리하는 영업사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미 그 A사는 경쟁사의 충성 고객입니다. 도대체 하고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영업을 진행해야 할까요? 했을 때 그 임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그 회사는 경쟁사에 넘기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못 먹는 감? 어떻게 합니까? 찔러라도 봐야 합니다. 경쟁사의 고객이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영업사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충성 고객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고객이 경쟁사의 영업사원을 불러 왜 당신들은 저 회사처럼 제안하지 않느냐고 윽박 지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A사의 충성 고객이 있어요. 그냥 거기 A사 먹게 하세요. 그냥 놔두세요.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차별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려주고 알려드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스폰서님들이 파트너님들에게 제시하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머뭇거리는 자세가 나이를 버린 경쟁사의 이익이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대담하게 나가십시다. 우리는 위험할 게 없죠. 서플리먼트 하나만 되면 끝나죠. 네.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말투는 단순히 희망을 던져주고 꿈을 느끼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꿈이나 소망보다는 구체적인 실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말투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 여섯 번째. 일도 관계도 한결 좋아지는 말의 습관. 사람은 자신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준 상대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합니다. 이 작가가 10년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요. 민규라는 친구가 어머니랑 또 작가의 어머니와 친했다고 하죠. 그래서 민규야 어머니는 잘 계시니 했더니 그 친구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일이 있구나.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하고 있을 때 돌아가셨어. 몇 년 전에. 이럴 때 잠시 그분의 친구의 이제 감정이 수그러질 때까지 묵묵히 듣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상대를 더 미안해 괜히 내가 이런 말을 했네 이것보다 묵묵히 들어주고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 어머니 정말 미인이셨는데 라고 칭찬의 말을 하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울면서 눈이 빨개지고 고개를 숙이고 막 많이 울더니 나중에 40이 넘은 나이에도 어머니가 그립네. 우리 어머니를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니 정말 그렇게 말해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누군가의 좋은 점을 찾아내어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을 떠나서 상대방에게 축복과 같은 말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아니면 예전이라도 갖고 있었던 좋은 것을 악착같이 찾아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에서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준다면 그 효과는 더 크다고 하죠. 너는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 세심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야. 리더님은 끝까지 해내고야만 하는 인내심이 있는 것 같아요. 리더님은 항상 밝게 웃으니까 리더님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 있죠. 악착까지 뭐 한다? 칭찬할 것을 찾으세요. 안 되면 이런 거 있죠. 어머, 리더님 오늘 옷 색깔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저 오늘 정말 잘 어울린가요? 옆에 계시는 가족들에게 또 같이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악착하지 무엇을 찾아라? 칭찬할 것을 꼭 찾아서 꼭 해보세요. 매일 한 명씩 또는 한 번 이상 누군가에게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주기.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번에 7번째.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이유 없는 칭찬입니다. 이 작가에게 막내딸이 있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하는데 문자가 왔대요. 아빠 최고. 응? 왜 이러지 갑자기? 싶어서 왜? 뭐가? 그러니까 그냥. 근데 집에 가는 내내 너무 행복했대요. 우리 여러분 리더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그냥 기분 좋죠. 뭔가 얘가 원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 작가님도 퇴근하면서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가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이 뜬금없는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다니 참 신기했대요. 이유 없는 칭찬, 그것도 10살이 되지 않은 아이에게.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있대요. 인정 욕구가 있다는 건데요. 이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말투 하나로 상대방의 인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 무슨 말투? 칭찬 말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상대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나 결과 등에서 대해서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물론 칭찬을 할 때 이유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감정이 사람이 논리보다 감정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유 없는 칭찬. 그래서 영업사원 중에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영업사원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라고 합니까? 고객들에게 이유 없는 칭찬을 한대요. 이렇게. 실장님, 제가 늘 실장님께 고마워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승진한 거 모두 팀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칭찬할 게 없다고 투덜대지 말고요. 아까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으름이 진짜 문제라고 합니다. 자, 만약 칭찬할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어떻게 표현하자? 악착같이 표현하자. 자, 상대방의 이유를 고민하지 말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거라면 무엇이라도 좋다고 합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작은 거 하나. 8번째. 그렇군요의 만으로 완벽한 회의를 만들 수 있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회의가 있어요. 처음부터 어떤 의견을 중요한 걸 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작은 의견들을 다양하게 내서 결국에는 점점점 심화된 의견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건데요. 회사에서 기업에서 나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어떤 직원이 얘기하면 잠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얘기 쭉 하고 그 사장이 또 뭔 말하면 쫙 찬물 끼얹으잖아요. 이런 거 하시지 말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뭐래요? 제발 가만히 있고 쓸데없는 참견하시지 말고 상대방의 성장을 막아버리는 말투 중간에 끼어들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만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요것만 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버리면 삼가하면 좋은 말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모자라네요. 막 후루룩 가겠습니다. 9가지가 있어요. 저 삼가하면 좋은 말투. 이거 진짜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경머라는 말투를 쓰시나요? 그럼 보통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머라는 말투 들어보셨나요? 하면 네, 들어봤어요.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경멸하는 말투는 하는데 그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평상시는 괜찮다가 술을 드시기만 하면 그 지방대 나온 팀장 지식은 있는 것 같아 지혜가 별로야. 그런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 없지. 팀장 될 수 없지. 이 말을 들은 지방대 나온 어떤 직원은 가슴에 비수를 꽂힙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런 사장의 말 때문에 회사를 퇴직했다고 합니다.
경멸이 아닌 존중의 말투로 항상 말씀하셔야 되고요. 이 경멸의 말투는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잔인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너는 몰라도 돼라는 말, 진짜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시하는 말투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말 잘하고 너 이것도 몰라? 깜짝 놀래면서 무시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 갔다 와서 뭐 아내라는 남편이 예를 들어 기분이 안 좋아요.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하면 당신이 회사 일이 뭘 알아서 뭐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 갑자기 일이 몰려서 요즘 피곤하나 봐. 근데 괜찮아.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할게. 괜히 걱정하게 만들었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참 우리가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너는 몰라도 돼. 그냥 공부나 해. 너가 뭘 한다고 참견이야.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잠이나 자라.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이거 몇 가지 예시만 드렸는데 우리가 즐겨 쓰는 말 아닌가요? 자, 이게 경멸의 말이라고 합니다. 자, 몰라도 돼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용건만 간단히가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김밥집에 가면 메뉴가 10개라고 합니다. 어떤 김밥 맛있어요?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보통 그냥 다 맛있어 이런 분도 있는데 어머 처음 오셨나 봐요. 고르기 힘드시죠? 우리 집 대표 메뉴는 우엉김밥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씹는 맛도 좋아서 젊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어때요? 이분이 아주머니가 초심만 변하지 않으면 그 김밥 가게 잘 되겠죠. 이렇게 간단히 말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식당 가면 뭐라 그래요? 뭐가 맛있나요? 그러면 다 맛있어요. 빨리 주문이나 하시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용건만 간단히 이런 말투 쓰시잖아요. 요거 되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강의도 쌍방향 스타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용건만 간단히 이렇게 말을 하면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문장으로 할 걸 두 문장, 세 문장으로 늘려서 말하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시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식당에 나오시면서 음식을 계산을 하실 때도 그냥 여기요 카드 드리지 말고 어떻게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라고 건네면 어떨까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명함 주세요도 이러십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답정너. 말투 하나로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답정너가 뭡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질문 속에 내가 이미 듣고 싶은 답이 있다는 거죠. 대답을 유도하는 거죠. 일방적인 답정너의 말투는 이런 거 있죠. 나 김태희 닮았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 네가 봐도 그래? 어때요? 기분 굉장히 좋지만 답을 다 정해놓고 말하잖아요. 이런 말투 별로 안 좋대요. 억압적인 대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식을 할 때, 요즘은 이번에 회식을 한번 해야 되는데, 문화를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도 뭐, 연극을 볼까, 뭐, 뮤지컬을 볼까, 라이브 공연장을 갈까, 이렇게 해놓고, 그거 다 알아서 오면 뭐라 그래요? 아유, 한가하게 웃으면서 연극 볼 분위기가 아니다. 또 뮤지컬은 왜 이렇게 비싸?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삼겹살 가자, 이러잖아요. 이런 거 안 좋대요. 우리 회식 문화도 그러신가요? 한번 보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삼가하면 좋은 거. 상대방의 약점에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절대 공감하지 마라 이거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나의 약점을 막 말한다는 건 탁 집어서 그래 너 그거 있잖아 이게 아니고 위로받으려고 한 거래요. 예를 들어 이거죠. 나는 왜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러게 너는 보고서만 잘 만들면 진짜 완벽할 텐데. 그거 X래요. 어쩔 수 없지. 다른 부서로 옮기면 어때? 이거 최악이에요. 뭐야? 자기는 얼마나 보고서 잘 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 뭐라고 하냐면요. 약점을 찌르는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게, 나도 잘 그것을, 마찬가지야. 보고서 만드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 너도 힘들어하는 줄 몰랐네. 같이 힘내자. 이런 거. 그리고 프로젝트 진도 체크하랴, 사람 관리하랴, 보고서 만드는 거 진짜 자체가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약점에 뭐 해라? 절대 공감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주는 무슨 말투? 위로의 말투. 기억하십시오. 굳이 약한 부분에 그 사람은 진짜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에 공감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6번째.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말투가 발뺌하는 말투는 더 큰 화를 부립니다. 자,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거기에 사과를 한다기보다 발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잘 안 먹으니까 직장 선배가 술을 엄청 먹였대요. 근데 이분이 반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이게 굉장히 이제 치료를 빨리 잘했고 의사 선생님도 큰일 날 뻔했다고 했대요. 그러면 이 선배를 봤을 때 이분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선배님 저 그날 큰일 날 뻔했어요. 투정을 했대요. 그때 선배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게 평소에 술 마시는 모습 좀 보여주지 그랬어. 너 술 마시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랬지. 그 순간 어떤 생각 들어요, 우리? 다시는 2번 다시 말 섞고 싶지 않고 관계를 확 끊고 병원비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싶었대요. 그러면 우리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노가 치솟잖아요. 책임을 얼렁뚱땅 흐지부지 남에게 넘기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했으면 지금까지도 관계가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투는 상대방의 화를 일으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어떻게 해요? 회피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조금 아쉬운 마음을 들게 한 말이나 행동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래요.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사과의 메시지 또는 진심을 담아서 책임을 인정하는 말투로 상대방에게 보내보시라고 합니다. 자, 7번째, 삼가하면 좋을 거. 체계적인 변명보다 단순한 사과가 낫다. 우리 학교 창실에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교장 선생님의 긴 훈화. 정말 듣기 싫잖아요. 이것도 안 좋은데 말은 간결할수록 좋다. 섹스피어가 말했습니다. 간결함은 지혜의 본질이다. 그쵸? 말 잘하는 사람 말을 길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지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약자의 입장에서도 어떤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이제 혼을 냅니다. 민철 왜 과제를 이렇게 성의 없이 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제가 어젯밤에 과제가 있음을 충분히 확인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단순하면서 어떻게 짧게 사과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8번째, 껍데기만 친절한 고객님 말투. 옷을 살 때는 굉장히 이제 친절했어요. 직원이. 그런데 수선을 맡기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다시 이제 예를 들어 그 주차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차권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더니 이제 줬어요. 근데 고객님 말로는 고객님을 하면서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거를 대해주지 못해서 되게 속상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54페이지 보면 나의 말에 대해 누군가 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잠깐 상대방의 입장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시고요. 상대방의 입장 그대로 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을 먼저 덧붙이는 대화로 시작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대화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가하면 좋은 말투 9번째, 물리적인 거리만큼 심리적인 거리도 필요하다. 자, 사람은요, 자신만의 영역을 갖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대요. 대화를 할 때도 타인과 대화할 때 최소한 거리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친밀성을 이제 비밀스러운 대화의 경우 대화의 거리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데 아주 친하지 않은데 팍 붙어서 말하면 부담스럽죠. 그것처럼 거리도 거리지만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인 거리래요. 사람마다의 사생활이 있는데 남의 타인의 사생활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게나 말하는 태도 굉장히 안 좋대요. 이 어떤 독서 토론 모임에서 조용하면서도 친절한 직장인 한 분이 이제 본인의 사례를 얘기했대요.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삶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시간이어서 이제 커피를 마시다가 회사 동료에게 저는 아는 사람과 고전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고 다니시냐면 어머, 최 과장님은 일이 없나 봐요. 평소에 소크라테스인지 공자인지 책 읽을 시간이 있다고 하대요. 나는 신문 읽을 시간도 없는데 정말 배신당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말한다는 건
개인의 사생활을 무시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삼가해야 할 말투이니 뭐 타인의 뭐 종교, 뭐 취향 이런 것들도 뭐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괜한 말로 인간관계를 망치지 말라. 사생활 함부로 말했다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막말로 상대방의 가슴에 원한으로 남는 우매함을 피하시길. 사생활은 사생활이다. 당신의 생활 영역이 아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157페이지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일도 관계도 한결 좋아지는 말의 습관과 삼가하면 좋아하는 말투들, 정말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어떻게 유익이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다음 주에는요,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또 나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호하게 나를 표현하는 법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